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이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두 가지 뉴스가 굉장히 보면은 눈에 확 띕니다. 네. 하나는 지금 태국이죠. 태국에서 그 아세안 플러스 3 그 이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주 이례적으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젠가요? 가을라 만찬인가 거기에서 좀 기다리다가 들어오는 일본 아베 총리의 손을 끌고 자리에 인도해서 11분 동안 환담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곧이어서 또 국내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는 꼭 필요하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22일이죠. 그 다음 주에 금요일 22일 금요일 저녁 자정을 기해서 지소미아가 이제 완전히 종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계속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살려내라라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 또 내부에서도 지소미아가 없이는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런 상태인데 제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우리 7월 1일이던가요? 그 당시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다음에 보면 그 당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초강경으로 그야말로 죽창을 들자, 그다음에 거북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단숨에 일본을 뛰어넘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야말로 지난 넉 달 동안 그야말로 일본과 정신적으로는 그야말로 난투극을 벌였죠. 정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분위기가 급변하는 모습 보면서 지난 넉 달을 무엇이었나. 또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갖다 주도했던 것이 당시에 죽창가를 부르고 그다음에 녹두강가요. 그러면 그 어떤 그 드라마를 갖다가 캡처해서 올렸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 지난 넉 달 동안 조국이 주도했던 그런 분위기. 또 조국이 이제 보면은 10월 14일로 이제 법무장관 자리에서 떠난 그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국의 빛과 그림자네. 그래서 조국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저희는 그 한일 경제 전쟁으로 간다고 할 때 작년 11월에 대법 판결을 우리는 일관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적으로 주고 왔지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참여했던 민간 합동 회의에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거 그때 갈라를 잡아가지고 그 청구권은 남아 있으나 그 개인들의 그 일본 징용 문제에 대한 청구권은 법적으로 나와 있겠으나 이미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로 이게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방향이 됐다면 이걸 우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이제 일본을 다시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를 직시하고 한일 청구권 협상에 기본을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청와대에 대해서 강경 분위기를 갖다 주도했던 것은 다 알려진 바입니다만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이었고요. 민정수석이라는 그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죽창가를 부르고 뭐를 부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흘러온 걸 보면은 이거는 정치 평론 전가가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의 다음 후보로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을 법무장관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고 출마시켜서 PK를 근거로 해서 한번 이 판을 다시 엎는 이런 구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2인자였던 조국이 그러면 과연 대통령을 제대로 보자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누구도 잘했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일본은 니들 징용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가져온다면은 무슨 모임도 상관없고 만날 필요도 없다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오늘 그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했던 것도 신일본 죽음, 신일본 제철에다가 무슨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했던 일본의 식민지배에 관여했던 신일본 제철이든 미쓰비시든 우리나라의 지금은 포항 제철이든 이런 것들에서 돈을 좀 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뭐 출연해 준다면 뭐 좋겠다. 머스트는 아니고 네. 1+1 답을 내놨던가. 법안도 우리가 지금 저기 문희상 의장이 법안도 우리가 1+1이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다 지금까지 이렇게 각 세워서 죽창 들고 맞서 싸우고 대통령은 북한하고 손을 잡고 단숨에 이거 극복을 하겠다고 했던 한일 전쟁론을 이끌었던 조국은 과연 대통령이 제대로에게 모신 참모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면 일본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앞서 우리 김영광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당시 수석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후계 구도를 갖다가 함께 그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네. 업된 분위기 속에서 조국은 선명하게 반미로 가자라는 종북 주사파적 속내를 확 드러내버린 거죠. 지소미아 파괴가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깔때기로 본 거예요. 조국 씨는 그야말로 그 좀 지소미아라는 것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우리가 남고 일본이 모자라고 뭐 이런 흔한 얘기로 정치적 흥정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보면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울타리였다는 사실을 갖다 간과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조국 사태를 보니까 조국 사태가 대충 보니까 지난 8월 9일이죠. 8월 9일 날 이제 처음에 지명이 되었고 보니까 8월 16일 보니까 처음에 보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8월 27일 검찰이 이제 관련 이제 압수수색 전면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뭐 그러고 저러하는 건데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그리고 여권 내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조국을 임명 강행했죠. 그리고 10월 3일, 10월 9일 우리 광화문에서 진짜 과학적으로는 42만 그 다음에 저 우리가 선정독으로는 600만 모인 가운데 국민의 그 큰 목소리, 시민들의 큰 분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칠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하고 이번 10월 3일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의 그 집회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거기도 조직의 주체가 없답니다. 그 막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무정부주의자 그룹, 그다음에 좀 원주민 계열의 뭐 그런 그룹들, 실망한 중산층 이하의 가난한 합리적인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상대를 하려고 해도 도대체 어디와 협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만큼 분노에 북받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지금 저는 뭐 개천절부터 뭐 쭉 나가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나온 사람들이 지휘부가 없어요. 지휘부 없습니다. 이재호 전 장관은 저기서 떠들고 정광훈 목사는 저기서 떠들고 정광훈 목사는 이쪽에서 얘기하고 여기 조원진이 저쪽에 떠들고 얘기하고 뭐 육사 동기들은 또 뭐 저기 코레아나우트에 떠들고 변희재 씨도 저기서 얘기하고 분노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면 이번에 칠레 페루 갑자기 산티아고죠. 산티아고에서 30페소 47원 우리 이제 50원 지하철 요금 50원 올리는 문제인데 그 50원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그만큼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게 터진 건데 어쨌든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이제 빛과 그림자라 그러는데 저는 이 조국 사태를 통해서 자칭 강남 좌파, 어용 지식인, 진보, 뭐 정의당의 심상정을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허위와 위선이 그야말로 낱낱이 그 민낯을 드러냈다. 그건 뭐 하도 뭐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요.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그 조국이 뭐 이런 얘기했죠. 멋있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사회주의자이면서 자유주의입니다. 그분은 그러다 다 헛소리다. 조국 사태, 조국 일가의 본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사람 조국이 13,000개의 트윗을 날리면서 한 얘기가 아무 자기를 구속하지 않는 그냥 허위의 말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고 그 일가들을 움직인 유일한 동력은 배금주의. 돈이면 최고고 출세하면 장땡이지. 정의가 어디 있고 뭐 트럼프 아버지가 그랬다는 부자가 정의고 센 놈이 장땡이지 이런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우리가 11,000개 트윗 날렸다는데 트럼프하고 조국과는 똑같은 거예요.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캐비아 좌파, 강남 좌파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이 조국 사태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 그건 따져보면 뭐 입 아플 것 같고 집단 우울증이에요. 집단 우울증. 자 그리고 욕하는 것도 지쳤고 보수 우파는 또 하나
조국 사태를 통해서 또 하나 어떻게 보면 긍정이 될지 부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서 어떻게 보면 맞서서 일단 판정승을 갖다 1회전 판정승을 거둔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다 뭐 전직 대통령 갖다 잡아가두고 했지 아니면 끝나는 뭐 대통령의 아들 막판에 힘 빠졌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아직 그래도 전반전 안 끝났는데 안 끝나고 눈 시퍼했을 때 검찰총장이 그것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끝까지 버텼던 이것이 앞으로 긍정이 될지 부정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검찰이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1차전 판정승을 거둔 첫 번째 케이스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빚 아닌 빚이 있다면은 또 하나 빚이 있네요. 그동안 보면 저 최순실 사태 이후에 3년 가까이 무슨 내가 죽을 죄라도 지은 듯이 내가 뭐 최순실하고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 죽을 죄라도 지은 듯이 숨도 못 쉬고 있었던 자유우파 또 자기가 보수라고 사기를 규정했던 국민들이 이제는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서 네.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분노를 했구나. 네, 네. 서로 그냥 뭐 못 나오는 얼굴만 봐도 힘이 난다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무슨 큰 혁명군이라 되는 듯이 그야말로 권력의 칼자루를 갖다가 마구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씩 국민들 눈치를 보고 구체적으로 보면 요즘 이해찬 씨가 당내에서 코너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철이 뭐 표창 이렇게 정말 마음 불안하고 괴로웠던 적은 없었다고 보니 또 오늘 또 토론했던 오늘 또 토론했어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대한민국 이 현 정권의 네. 실세 2인자죠. 네. 2인자가 부인 감옥 가고 오촌 조카 감옥 가고 동생 감옥 가고 혼자 독야청청 남아 있는데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가겠죠? 참. 그런가 하면 또 아직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항상 그저 보면 뒤끝이 무섭습니다. 그치. 예. 검찰도 지금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11월 됐고 네. 조국 이후로 뭐 또 여기에 어른거렸던 권력형 비리는 뭐 이제 손도 못 대갈 것 같고 네네. 또 2월에 내년 2월에 또 뭐 정기 인사니까 네. 그걸 뭐 무기로 그냥 또 싹 리셔플링 한다 그러죠. 네. 섞어서 해놔버리면 예. 뭐 검찰총장이 좀 힘을 쓸 여지도 없고 네. 예. 그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게 그런 가운데 또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뭐 저희 이제 황태순 TV 애청자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뭐냐니까 처음에 8월, 9월, 10월까지 보면은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애청해 주셨고 또 많이 구독해 주셨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면은 뭐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아마. 근데 뭐냐니까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지금 대한민국 그 언론 틀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권력에 잡히지 않은 것이 유튜브입니다. 비판 언론은 남아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권의 그 유튜브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죠. 유튜브에 진출을 하려고도 무진 애를 쓰고 뭐 이제 박원순도 유튜브를 시작했다. 박원순 TV 뭐 하면서 네. 그게 반향을 여기서 못 얻으니까 네. 이제는 보수 유튜브들을 질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취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국 사태 한 100여일 넉 달에 걸친 조국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해요. 느끼는 게 어느 순간부터가 특히 10월 14일 조국이 사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정말 집단 우울에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저 퀴블러 로스 아시지 않습니까?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쓴 거죠. 심리학자죠. 그 퀴블러 로스에 보면은 처음에 보면 사람은 어떤 그런 비극적 사태 있을 뻔하면 처음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조국을 자르면서 그러니까 뭐냐니까 국민들이 이 마음껏 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탁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그 에너지가 안으로 되말리면서 그 다음에 국민 전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 자식 볼 낯도 참 없고. 아니 또 그 뭐 위선 뭐 공정 정의 외쳤던 사람이
이 사회의 가장 속물스러움보다 더 속물스럽게 네. 돈에 집착하고 뭐 네. 월급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애 장학금 받고 학비 지원금 받고 그 무슨 사모펀드에 전화해다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희망을 걸고 이 사회 공공과 네. 공공 부분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네. 단 한 놈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민나 도브로 데스. 그러니까 모두가 도둑놈이다라는 그 보면 허무감, 허탈감, 상실감 그리고 뭔가 이룬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이룬 것이 없는 이런 집단 우울증에 걸렸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런 와중에도 민주주의를 꽃피운 세계사 20세기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위대한 국민입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박차고 올라가자. 네. 그 절망의 바닥에서 박차고 올라가는 그 계기는 우리가 너무 좌절과 실망, 허탈감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시 냉정을 되찾고 우리가 차분차분 현실을 갖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 총선 또 2년 후에 있을 3년 후에 있을 대선 등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갖다 바로 세워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